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톡톡 사연의 애청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사연 신청자로 나서 볼 수 있어서 즐겁고 또 설레는 마음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사촌 언니하고 같이 자랐어요. 친정 엄마의 친언니인 큰이모의 딸이었죠. 큰이모네 집에서 그때 사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사촌 언니가 와서 잠깐 몇 년간 살았던 것인데요. 어렸을 때는 얼핏 사촌 언니를 거의 제 친언니처럼 생각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마지가 동생보다 의젓하거나 성숙한 성향을 가진다고 하던데 그런 이유로 사촌 언니가 차분했을 수도 있고요. 사촌 언니와 대비가 되어서 더욱 두드러졌던 저의 성격을 설명해 보자면 어렸을 때 솔직히 꽤 바보 같은 아이였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친할머니께 제 욕을 앞에서 대놓고 하셔도 그것이 욕인지 몰랐습니다. 나쁜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헤헤 웃으며 넘기던 아이였죠. 뭐든 그냥 좋은 게 좋은 건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이나 좋아했고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 책 읽는 것은 좀이 쑤셔서 좀처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온 동네를 친구들과 이리저리 쏘다녔고요. 하루 종일 밖에서만 놀고 지냈어요. 나뭇가지 하나 꺾은 거 손에 쥐고 그걸로 하루 종일 잘 놀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따라서 천방지축 개구쟁이 기질이 살짝 있었죠. 이런 저를 향해서 친할머니께서 종종 날리시던 말씀이 있었고요. 대가리에 꽃 하나 달아놓으면 안성맞춤일 기집애 같으니라고. 그걸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는 줄 아시나요? 우와, 요즘에 진달래꽃 엄청나게 예쁜데. 진달래꽃 머리에 달면 예쁘겠다. 내일 가서 머리에 꽃을 하나 꽂아 달아봐야지. 별 생각도 없이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머릿속으로는 어떤 꽃이 좋을까 하는 고민이나 하는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니 친할머니께서는 그런 제가 더욱 싫고 얄밉고 환장스러우셨던 것이죠. 뭘 알아들어야 공격도 하고 타격감이 있는 건데 상대방이 멍청해서 그야말로 대가리가 꽃받치니까 아예 상처를 내지도 못하는 거죠. 저와 다르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으며 나이에 비해 일찍이 성숙함을 갖추고 있었던 사촌 언니는 친할머니의 그런 과격한 언행 때문에 점차 눈칫밥을 먹고 있었죠. 언제 자기한테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친할머니 앞에서는 아예 눈을 내리깔고 되도록 자리를 피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봤자 눈에 가신 취급을 피할 수 없었지만요. 저 음침하기 짝이 없는 기집애는 대체 언제나 자기 집으로 기어들어갈지니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입 하나 계속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 장가를 이토록 잘못 들어서 고생 온갖 개고생은 다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불쌍한 우리 아들. 멀쩡한 며느리감을 구해다 주지는 못한 이 애미의 잘못이다. 이 애미가 부족해서 우리 아들이 온갖 개고생을 다 하면서 온갖 짐을 다 지고 산다. 친할머니께서는 가끔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인지 당신의 가슴을 퍽퍽 두드리며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럴 때면 사촌 언니는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보이게끔 얼른 숨어버렸지만 전 완전히 착각을 해서 친할머니가 뭔가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여기며 눈을 빛낸 채로 가까이에서 경청을 하거나 심지어는 흉내를 낼 때도 있었어요. 저도 제 가슴을 퍽퍽 치면서 말이에요. 우가. 할머니, 이렇게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침팬치인가? 아니면 고릴라인가? 그런 동물이 이렇게 운대요. 어쩌고 어쩐다. 자, 이 동물이 뭐를 어떻게 울어? 이렇게 운다고요. 가슴 막 할머니처럼 두드리면서 우가. 생각해보면 원숭이과 동물이 자기 가슴을 치는 것이랑 우가우가라는 소리가 무슨 연관이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멍청하리만치 해맑은 손녀와 만행을 보며 친할머니께서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시게끔 만드는 커다란 효과가 있었죠. 이게 어떻게 내 손녀야, 이게 대체 어떻게 우리 아들 핏줄이냐고. 이럴 수는 없다. 차라리 그 음침하기 짝이 없는 기집애가 참하고 머리도 제법 돌아가는 것 같고 그쪽이 내 손녀라면 말이 되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왈가닥인 내 손녀라는 거냐? 어? 아, 이게 말이 돼? 할머니, 어디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딜 보고 하든 말든 넌 상관하지 마라. 혼잣말이니까. 아이고, 내가 오죽 속이 답답했으면 이럴까. 아이고.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보면서 말을 하는 사람을 길게 보면 다가가지 말고 피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래요. 할머니, 그러면 혹시 미친 사람이에요? 친할머니의 인내심은 슬슬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형편이 안 좋았던 집에서 친정 부모님의 맞벌이는 필수적이었는데요. 일을 다니시랴, 집안일을 하시랴, 애들도 돌보시랴,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을 것 같은 분이 당시의 친엄마셨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피곤하지만 꿋꿋하게 버티며 살고 계셨던 분을 친할머니께서는 점차 들쑤셔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랬었지. 좌우당간 나머지 자식들이 어떻게든 태어나든 줄줄이 딸만 태어나든 그건 상관이 없지만 첫째는 아들로 나와야 한다고. 그래야 기운이라는 것이 트인다고. 그런데 네가 딸을 낳는 바람에 다 그를 쳤어. 네 딸 한번 봐라. 그게 어디 정상이냐? 응? 동네 똥개도 네 딸보다는 똑 부러지고 똑똑하단다. 아니, 아직 어린애한테 어머님은 정말 못하시는 말씀이 없네요. 아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기만 해도 충분한 나이예요. 나는 이미 그 나이에 온갖 심부름을 다 다니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고 그랬어. 그런데 뭐가 충분한 나이라는 거야? 네 딸은 유독 대가리가 후달려. 멍청하다고. 그리고 그건 네가 다 첫째로 나와서 그렇게 된 거다. 네가 내 말을 지독하게 안 듣고서는 첫째를 딸로 낳아버리는 바람에 잘못된 순서에 태어나서 네 딸이 이상한 대가리를 달고 태어난 거라고. 알겠냐? 너는 내 말 안 듣는 바람에 네 자식 망쳤어. 어머님, 지금 진심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네요. 믿어지지 않는 건 네가 시어머니 말을 우습게 알고서 내가 하는 소리라면 무조건 더럽게도 안 들어 처먹는 그런 수준이야말로 믿어지지가 않어. 첫째를 내 말 안 듣고 딸로 놓아버리는 바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뱃속에 찾아왔던 귀한 아들, 우리 소중한 손자가 세상에 빛도 못 본 채로 떠났잖냐? 그 유산이 어떻게 그런 논리로 연결이 되나요?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대개 산모들이 겪고는 하는 그런 유산이었다고요. 어머님, 자꾸 이렇게 되도 않는 말씀 하실 거면 전 아예 안 듣겠습니다. 아이고, 성질머리 봐라. 내가 진작에 네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못나고 부족한데 그 중에서도 성질머리가 가장 뒤떨어지는 것을 알아봤어야 했다. 내가, 응? 손주가 생기는 태몽까지 너 대신 꿔줬는데 너는 어쩌면 매정하게 이러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친할머니께서 저희 친정엄마를 아예 작정을 하시고 들들 볶기 시작하셨던 게 바로 이때 같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그저 친할머니가 갑자기 수가 틀려서 이상한 논리를 펼치시는 줄로 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몇 번 저러시다 말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친할머니는 혼자 속으로 울분을 키워가시는 분이었고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공격이 안 통하는 멍청한 저라든지 지나치게 조용하고 매번 숨기에만 바쁜 산촌 언니를 보시며 그 화가 더 진해질 때마다 화풀이를 엄마에게 하셨던 겁니다. 엄마는 저를 낳으신 이후 사실은 둘째를 임신하신 적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일을 쉬실 수가 없어서 컨디션이 나쁘신 데에도 임신을 하신 몸으로 일을 다니셨는데요. 그러다가 유산이 됐어요. 태어나지 못하고 죽었던 제 동생은 남동생이었고요. 사실 그 유산 때문에 가장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사람은 직접적으로 아기를 잃은 저희 엄마셨습니다.
도통 다정하게 위로라는 것을 한마디 건네실 줄도 모르는 친정 아버지 때문에 더욱 힘드셨을 테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의지하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두 분 모두 각자의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고 하시면서 자식들을 내버려 두신 채 연락두절로 지내셨습니다. 어떻게 두 분 다 각자의 길을 가셨던 건지 너무 신기하고 희한한 경우라는 생각만 드네요. 두 분이 책임감 없이 그러시는 바람에 남겨진 자식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죠. 엄마에게는 큰 이모와 외삼촌이 계시지만 다들 사는 형편이 퍽퍽해서 왕래도 잦지 못했고요. 사는 곳도 다 멀었어요. 심지어는 결혼을 하시고 엄마는 아버지의 고향으로 와서 정착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지낼 만한 지인이 거의 없었어요.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하다는 사실을 엄마는 유산 이후에 새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을 억지로 외로움을 억누르느라 모르셨는데 사실을 너무 외롭고 우울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딸 자식이 있고 같이 책임지고 맡아 키우고 있는 조카가 있으니까 엄마는 이를 악물고 버텨내셨던 분입니다. 그런 엄마를 친할머니께서는 완전히 깔보셨어요. 유산이 엄마의 탓이라고 몰아가셨고 아들도 못 낳는 무능한 년이라고 하셨고 심지어 집안에 악을 몰고 오는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까지 뱉으셨습니다. 제가 멍청하게 헤헤 웃고 다니는 것도 엄마의 업보라고 하셨어요.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건지 저는 지금 와서도 친할머니의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엄마가 집안에 안 좋은 것만 몰고 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난한 형편에 먹을 입만 늘어서 사촌 언니를 데리고 같이 살게 된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점점 더 수위를 더해가는 친할머니의 비난에 엄마는 폭발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친정 부모님의 사이도 좋지 못하셨고요. 친할머니께서 중간에 껴서 제대로 이간질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던 때에 사촌 언니가 자기 집으로 가게 됐어요. 큰 이모네의 사정이라는 것이 해결돼서 사촌 언니가 짐을 쌌던 것이죠. 저는 사촌 언니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고 그건 사촌 언니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쉬움보다 기쁨이 무척 큰 모양이었어요. 친할머니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그동안 숨도 편하게 못 쉬고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크게 충격받았던지 모릅니다. 난 그동안 언니가 그렇게 할머니를 무서워했던 줄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냥 숨바꼭질을 너무 좋아해서 할머니를 피해서 숨는 줄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사촌 언니가 그렇게나 힘들어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처음 알게 된 저는 많이 침울했었죠. 제가 고의로 혼자 해맑게 웃고 다닌 게 아니라는 점을 사촌 언니는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비록 이제 같이 살지는 않게 됐지만 언제든 만나려면 만날 수 있으니까 종종 보자고 저한테 그랬죠. 저는 사촌 언니가 그토록 밝은 표정을 지을 줄 알고 말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걸 헤어지던 그날에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눈칫밥을 먹느라 꽉 억눌려 있었던 거예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저는 다음에 사촌 언니를 보면 잘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사는 데가 이제는 달라지기는 해도 대단하게 아주 먼 거리까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 점은 사촌 언니나 저나 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친정 아버지가 몸담고 계시던 직장이 어쩌다 보니까 망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소개받았는데 그게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으로 갈지 말지 고민을 하셨는데 엄마가 단박에 가자고 하셨던 것이죠. 엄마는 어느 지역으로 가든 식당 일이나 공장 일은 원래 하시던 수준에서 금방 구하실 자신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할머니와 멀어지고 싶으셨던 것이고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아니 당연히 거기 일을 한다고 그래야지. 지금 뭔가 착착 아다리가 맞게 상황 돌아가고 있잖아. 이건 이사를 가고 그 일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하늘의 뜻일 거야.
엄마가 하도 강하게 말씀을 하시자 아버지도 따르기로 하셨어요. 그곳은 바로 옆 지역이었기 때문에 원래 살던 곳과 많이 멀어진 건 아니었죠. 하지만 사촌 언니가 있는 큰 이모네하고는 더더욱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얼굴을 보고 지낼 거라고 생각했던 사촌 언니를 계속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고 난 뒤에 엄마는 오히려 더 심한 고부 갈등을 겪게 되셨습니다. 왜냐고요? 사는 곳이 그 정도로 멀어지고 나니까 친할머니께서 가끔 아예 작정을 하시고 짐을 싸서 찾아오셨거든요. 처음에는 집들이라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살림 잘 꾸렸나 점검차 방문이라고 하셨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럴싸한 핑계도 안 대시고 그냥 몇 밤 자고 가마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해맑고 생각이 짧은 아이였지만 이제는 사촌 언니가 그렇게나 친할머니를 무서워하며 눈칫밥을 길게 먹었다는 사실을 안 뒤였기 때문에 태도가 좀 달라져 있었죠. 할머니 왜 또 오셨어요? 너는 이 할미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런 거냐? 어이구, 이 대가리 꽃받친 기집애야. 너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너 그래가지고서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 할머니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대단한 아이였던 것 같긴 하네요. 맹랑하고 대범한 것을 넘어서서 솔직히 좀 되바라진 면모가 있었죠. 순수악이 가장 무섭고 무식한 것만큼 대책 없는 게 없다고 하던데 그게 저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였나 봅니다. 얘는 기집애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말하는 모양새가 이 지랄이야. 자식 교육을 대관절 어떻게 시키고 있는 거냐? 계속 화가 나 있으셨지만 그날따라 유독 열이 받으셨던 친할머니께서는 엄마의 귀가를 단단히 벼르고 계셨죠. 그리고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때부터는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고요. 다짜고짜 팔을 높이 들어서 삿대질을 날리시는 것으로 친할머니는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손가락의 끝이 당신의 누나를 찌를 만큼 가까이 다가와서 흔들리는 것을 보며 엄마는 점차 머리에 열이 오르고 있었고요. 친할머니의 입에서 마녀라는 단어까지 나왔고 그 순간에 엄마는 당신의 눈앞에서 흔들거리는 손가락을 세게 쳐버리셨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제정신 아니신 것 같아요. 진짜로 어머님, 미친 것 같다고요. 저까지 같이 미쳐가는 기분이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어머니, 너 미쳤니? 이 시어머니의 손을 때려? 아이고, 어라라. 이게 어디 시어머니한테 이따위로 굴어. 그 고약한 성질머리 진작 알고 있었지만 점점 더 사악해져 가는구나. 태어나지도 못하게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서 태연자약하게 살아가는 것만 봐도 정말 말도 못하게 사악한 년이지. 사악한 건 어머님이시고요. 제 생각에 말이죠. 아기가 자기 친할머니가 너무 싫고 무서워서 태어나기 싫다고 하면서 그때 도망을 갔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제 뱃속에서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탓이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내 탓이냐? 너 아주 웃긴다. 이제 보니까 말을 웃기게 지어내는 것에도 네가 도사였구나. 내가 태몽까지 꾼 손자인데 어떻게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단 소리를 할 수가 있어? 황당하시죠? 억울하고 분하시죠? 네, 제 기분도 그동안 내내 그랬어요. 그리고 애초에 누가 어머님더러 태몽 대신 꿔달라고 그랬어요? 바란 적도 없었어요. 북도 어머님이 치고 장구도 어머님이 쳤는데 왜 제가 비난을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제 탓을 무적정 하시는 것도 지겹지만 아들이 딸보다 낫다는 그 타령 훨씬 더 지겨워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손자가 아니고 손녀면 뭐 어때요? 어머님도 누군가의 손녀시잖아요. 손자가 아니라. 세상에, 이게 진짜로 한참 미쳤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완전히 눈깔이 돌아서 어이구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제 눈깔 완전히 돌도록 만들 게 누구신데요?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그동안 어머님이 여태까지 저한테 헛소리를 오죽 길게 하셨어야 말이죠.
저 이제 어머님이 투덜거리시는 것조차 너무 듣기 싫으니까 오지 마세요. 손자도 아닌 손녀. 예쁘지도 않은데 봐서 뭐 하시게요. 아예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요, 벌이가 시원치 않은 남자하고 결혼한 죄로 쉬지도 못하고 매일 일 나가야 할 뿐더러 어머님 눈에 하나도 안 예쁜 제 딸까지 챙겨야 하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해야 돼서 무척 바쁜 몸이랍니다. 어머님 헛소리 들어드릴 여유 따위 애초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억지로 참았는데 이제 안 참으려고요. 하실 말씀 더 없으시면 이만 가보세요. 이런 싸가지가 너 아주 나하고 이제는 연을 끊겠다 뭐 이런 거냐? 그걸 바라시고 자꾸만 저한테 들이박으신 거 아니셨어요? 그토록 원하시던 거 해드리겠다는데 왜 그렇게 떨떠름해 하세요? 누가 너하고 연 끊는 게 아쉬운 줄 알고 그러냐? 전혀 아니야.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그런다. 불쌍하디 불쌍한 우리 아들. 아이고 너같이 드세 년 잘못 만나서 집에서 대접도 못 받고 힘들게 고생하며 사는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떻게 놓겠어? 이만 가봐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몰래 지켜보던 제 머리마저 지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언쟁이 한참이나 오갔던 날이었죠. 친할머니든 아니면 엄마 쪽이든 어느 쪽 하나 뒤로 물러날 기미가 안 보였어요. 친정아버지가 귀가하신 다음에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과열이 됐던 것 같네요. 중간에 끼인 아버지는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 새우처럼 제 눈에 보였지만 곧 없던 효심이 뒤늦게 발휘된 천하의 효자이셨다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친할머니께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며 댁으로 돌아가신 뒤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다투셨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해서 그런 마음으로 걱정을 하셨을 뿐이라잖아. 그런데 당신은 대체 뭐야? 왜 그렇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드려? 왜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야? 여태까지 내 말 못 들었어? 여태까지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냐고. 나 진짜 너무 분해서 속이 터져버릴 지경이야. 나라고 속이 안 터질 지경인 줄 알아? 가만 보면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안 맞는 건 없었어. 당신 정말 제정신으로 그런 소리 하는 거 맞아? 어머님은 내가 첫째를 아들로 못 낳은 게 대역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런 분을 어떻게 감쌀 수가 있어? 당신이 처음에 아들 낳았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건 사실이잖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야. 그리고 당신 아무리 어렸을 때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예의범절을 지킬 줄 모른다고 해도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어야지. 엄마가 눈을 크게 뜨신 채로 팔을 날려 아버지의 뺨을 거세게 때리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면서 겉옷을 찾으시더니 집 밖으로 나가셨고요. 엄마는 울지도 웃지도 않으신 채로 고요하게 부엌의 모퉁이에서 한참을 앉아 계셨어요. 제가 눈치가 많이 없던 아이라는 증거 중 하나가 그런 상황을 다 겪고 두 눈으로 보고도 두 분의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혼이라뇨? 두 분이 이혼을 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래요? 왜? 그게 그렇게나 놀라워? 의외야? 네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혼을 하는 집이 있다는 건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건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얘기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나 보는 게 이혼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혼이 나와요? 네가 커서 뭐가 될는지 그게 나도 참 궁금하다. 어쨌든 이혼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너는 그런 줄 알기나 하면 돼. 네 아버지 같은 놈한테 그리고 네 할머니 같은 정신 나간 분한테 널 맡길 수는 없으니까 넌 당연히 나하고 앞으로 지내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지? 이혼이 뭐 별거겠니? 남들이 흔히 안 한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사람이 살면서 보고 겪을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야. 알았지? 네, 엄마. 저도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요. 저는 되도록 씩씩하게 대답했는데 그건 엄마의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제 나름 애를 쓴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풍족하고 화목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런 약속도 남겨주셨고요.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정말 치사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가장 쉽게 치졸해진다는 돈 문제였어요. 워낙 형편이 지질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기에는 민망했는데요. 그럼에도 엄마는 저를 데려가기로 하셨기 때문에 사실 자그마한 돈이라도 이쪽에서 더 와야지 맞는 것이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이리저리 다 따지고 논해봐도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쪽에서 정확히는 친할머니께서 돈 없으니까 배째라고 나오셨어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고 하지 말라며 못을 박으셨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꽁꽁 묻어두신 돈이라도 파낸다면 어느 정도 금액은 나오잖아요. 그럴 거라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입을 싹 닦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아, 그러길래 내가 말했잖니? 첫째는 아들로 낳아야 할 거라고. 손녀가 아니라 손자였어 봐라. 내가 장기를 팔아서라도 손자 키우라고 너한테 돈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줬겠지. 친할머니의 말씀을 듣고서 엄마는 모든 미련을 버리셨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암만 그래도 제가 당신의 친손주인데 어쩜 그렇게 얄밉도록 매정하고 잔인하실 수 있을까 싶었네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친할머니의 아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멋대가리 하나 없이 이혼해서 갈라지는 처자식에게 그럴싸한 마지막 인사도 안 해주시던지. 진짜 이때 제대로 실망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슬프고 기가 죽기는커녕 저는 분노에 눈알이 좀 타올랐던 것 같아요. 친할머니의 그 얄미운 얼굴과 말투만 떠올리면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머리에 몰려서 눈알이 막 아플 지경이었거든요. 저는 한창 걱정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제 미래였어요. 과연 커서 뭐가 될지 스스로도 염려가 됐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 못하더라고요. 친할머니가 너무 얄밉고 싫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은 강하게 들었는데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솔직히 좌절이 됐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사촌 언니였던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얼굴을 본 적이 없었고 엄마를 통해서 소식만 가끔 들어왔던 존재였지만 용기를 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던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차분한 성정에 분위기를 잘 살필 줄 알았던 영민한 사촌 언니는 역시나 공부도 꽤 잘했어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고 이런저런 조언도 잘 해주었으니까요.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받으려니까 어색하긴 했지만 그걸 계기로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사촌 언니가 말을 하기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엉뚱하고 발랄한 저를 보면서 눈칫밥 먹는 생활의 재미를 그나마 느꼈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사촌 언니가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나이가 들수록 사촌 언니는 성격에 거침이 없어진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제 친할머니 욕을 그렇게나 해댔고요. 그 할망구 생각할 때마다 내가 혈압이 올라서 자연스럽게 저혈압 치료가 된다니까? 저는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뀐다는 말을 사촌 언니 때문에 맹신할 수가 없게 됐네요. 치졸하고 치사했던 이혼 이후 엄마는 하나뿐인 딸 자식을 걱정하시다가 원래 다니시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돈을 많이 주는 대형 식당이었어요. 돈을 괜히 많이 주는 건 아니었죠.
그만큼 장사가 잘 되기도 하거니와 일에서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한의원과 정형외과에 다니랍시고 급여를 잘 주는 것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엄마의 주장은 그랬어요. 특이한 점은 엄마가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싸움이 났었다는 거예요. 파벌 싸움이었죠. 인력의 90%가 여자 아주머니였던 그곳에서 고참 왕고참 간의 파벌 신경전이 벌어졌고 그게 수습이 안 되는 바람에 일파만파로 일이 크게 번져서 기존 인력이 대거 이탈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열심히 맡은 바 소임만 다하고 계셨던 엄마는 난데없이 중책의 자리에 오르시게 됐고요. 파벌 싸움에 화가 크게 나셨던 사장님 내외가 열받아서 홧김에 신참이었던 엄마에게 권력을 줘버리셨던 겁니다. 전혀 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근황이 들려왔던 건 그 시기였어요. 너는 네 애미하고 잘 사냐? 즐거워? 네 아버지는 지금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하고 지금 재혼을 하니 많이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너는 네 애미가 지지부진하게 사는 것만 보고 있겠구나. 일부러 친할머니께서 그런 소식을 알려주셨던 것인데요. 저는 그런 얘기 따위 알고 싶어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가 막혔을 따름이었네요. 아버지의 재혼 얘기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거나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 쪽이 더 좋아 보인다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무덤덤하고 시큰둥한 저의 반응에 친할머니는 약이 잔뜩 오르신 듯 했었죠. 제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화딱지나게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근황을 알게 된 이후 일이 좀 신기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외할아버지로부터의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나는 내가 노름판을 돌다가 인생 망하는 줄 알았는데 기어이 한탕을 크게 성공했지 뭐냐. 나는 결국에 될 놈이었던 것이지. 내가 난 놈이었던 것이야. 알고 보니 당신의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이후 도박에 빠지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말도 안 되는 행운이 외할아버지에게 찾아왔고 그 돈으로 큰 돈을 만지게 되자 그 기쁨이 주체가 안 돼서 정말 오랜만에 자식들을 찾아 연락을 해볼 방도를 궁리하셨던 겁니다.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져 있을 때 재빨리 정신을 차렸던 유일한 사람이 제 사촌 언니였어요. 외할아버지께 잔치를 열어드리겠다며 오시게 한 뒤 어떻게든 잘 구슬려서 그 돈을 빼앗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외할아버지께서 결국 힘들게 소나기에 주신 그 돈을 또 도박으로 죄다 탕진하실 거라는 사촌 언니의 주장에 모두가 동의를 했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진행했고 정말로 외할아버지의 수중에 있던 돈을 빼앗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버지, 도박 중독 치료나 받으시고요. 이 돈으로 저희 자식들이 앞으로 잘 모실 테니까 그런 줄로 아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도박이라니 저희는 그 꼴 못 봅니다. 그래서 돈 저희가 맡기로 한 거예요. 엄마가 차분하게 설명도 다 해드렸지만 외할아버지께서는 도저히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고 너무 분하셨는지 외할머니를 수소문해서 찾으시더라고요. 함께 자식 새끼들을 물리치자는 심산으로 그러셨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설마 충격적인 얘기가 밝혀질 줄은 몰랐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그간 도박에 빠져 사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외할머니께서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돈 많은 남자를 잘 만나신 덕분에 금전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게 되셨고요. 그건 그냥 돈 많은 어떤 남자를 등쳐먹으셨던 거 아니에요? 어머니, 설마 그동안 범죄 저지르고 지내셨던 건 아니죠? 자식들 중에서 대표로 엄마가 그렇게 물어보셨죠.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셨던 외할머니께서는 이날 수긍을 하셨습니다. 돈이 될 남자들을 목표물로 삼으며 그간 지내오셨다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이게 범죄니?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떳떳하다는 것도 아니야.
아이, 사실 작년부터 내가 너희들 생각이 너무 나서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쉽게 피곤해지고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자식들한테 가서 그렇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들었는데 아이, 뭐 그럴 리 엄치가 없어서 여태 너희한테 연락을 못했단다. 외할머니께서는 한참 오열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비록 부모 자격은 없으나 제발 당신을 받아달라고 하시며 그 대가로 돈을 다 내놓겠다고 하셨죠. 모두가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넋이 나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사람은 이번에도 4,000원이었습니다. 혹시 그 돈으로 가게를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모가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상태잖아요. 식당 일 말이에요. 저희 아빠도 외삼촌도 따지고 보면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힘을 합치면 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엄마가 갑자기 중책을 맡게 되셨던 대형 식당에서 너무나도 일을 잘하고 계셨거든요. 엄마 스스로도 놀라실 정도였고 그걸 계기로 식당 운영에 관심도 의욕도 많아지셨고요. 집안 사람들 모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나긴 상의에 들어갔고 결국은 고깃집을 차리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남은 평생을 어쩌면 못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두 분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고깃집을 차렸다는 것에 엄마를 포함한 모두가 인생은 모르는 것이라고 웃었답니다. 개업하고 그 자리에서 딱 4년을 성공적으로 장사를 하고 난 뒤 확장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존보다 고급화 전략으로 갔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제대로 맛있는 한우를 선보이는 고깃집으로 탈바꿈을 한 것인데요. 이 작전이 잘 먹혀들었습니다. 점점 더 제대로 된 한우집이라는 별명을 달고 제법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유명하다는 점이 또 다른 유명세를 불러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겠니? 나 이제 옛날이 다 꿈 같다. 자고 일어나면 잊혀지는 꿈. 한낱 그런 것이었던 게지. 엄마는 당신의 과거를 허심탄회한 심정으로 바라보셨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재혼을 앞두셨다는 근황을 들었던 게 정말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친할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서 재혼을 하셨지만 그 뒤가 안 좋았어요. 친할머니께서는 당시의 새며느리에게 늘 그러셨듯 잔소리를 퍼부으셨고 없던 일도 만들어내서 원망의 화살을 돌리셨죠. 아버지는 모른 척 방관하셨고요. 그랬는데 재혼하신 그분이 참다가 폭발을 해서 아예 친할머니와 주먹다짐을 하셨던 거예요. 심하게 얻어맞으신 친할머니는 치아까지 날아가서 그 일 때문에 틀니를 하게 되셨고요. 사상 초유의 고부 갈등 사태를 아버지는 진땀을 빼시며 수습에 나섰지만 많이 늦은 감이 있었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얌전히 당하기만 하셨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꾸준히 각종 증거를 모아오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머리 꼭지가 돌아서 친할머니의 치아를 날려버리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혼 소송을 이쪽에서 거셨습니다. 긴 싸움이 이어져서 아버지는 이때 스트레스로 탈모가 왔고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충격 때문이었는지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귀한 아들이 두 번째 이혼을 마무리하는 걸 보신 다음부터 치매가 살짝 오기 시작하셨고요. 뒤늦게 떠난 버스와 뒷공무니를 찾아서 내달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애잔했습니다. 엄마가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고서 엄청난 후회로 몸부림을 치셨죠. 친할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당신은 치매 증세까지 시작돼서 온갖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계셨는데 저희 엄마는 당신의 형제들로부터 굳건한 신뢰와 지지를 받으며 번듯하게 장사를 하고 계셨으니 처절하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다 지나고 나서야 뼈아픈 후회를 하는구나. 치매 증세로 인해 왜곡되고 사라져가는 기억을 더듬으며 친할머니께서는 비참한 후회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모습으로 후회를 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참고로 저는 성공가도를 달린 가업, 식당에 제 숟가락을 얹진 않았어요. 공부로 머리가 안 트여서 그저 그런 대학에 갔던 저였는데
제가 남들보다 엉뚱하고 무감각한 면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희한하게도 제가 취업 시장에서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신생 회사들이 저와 함께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중 한 곳에 입사를 한 저는 승승장구를 달렸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오해는 혹시 외국에서 살다 왔냐는 것이었어요. 도저히 한국인의 발상이 아니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대관절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축이 되어 아이디어를 낸 것들이 전부 좋은 성과를 냈으니 어쨌든 칭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려 서울대를 나온 남자하고 선을 볼 수 있었고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울대 나온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서울대를 나와서 외국 유학 생활을 2년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으니 획일적인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과감하게 퇴사를 한 뒤 대학원에 진학을 한 이 범상치 않은 남자가 참 멋져 보였어요. 그 과감한 행보와 머리가 너무 좋아 보이는 모습에 반했다기보다는 뭔가 남들과 다르게 살짝 독특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와 잘 맞았던 겁니다. 머리가 그렇게나 좋은 사위라니 나는 환영이지. 무식하고 논리가 없는 것에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면 나는 두 팔 벌려서 반겨주고 싶구나. 친할머니와 아버지 두 분에게 진절머리가 나셨던 엄마는 남편을 처음부터 반겨주셨어요. 남편이 중학교 때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요. 남편보다 2살 많은 시누이는 시집을 먼 지역으로 가서 자주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건 시어머니셨는데요. 적당히 쾌활하고 무난하신 분으로만 생각했죠. 식당을 한다길래 나는 처음에 그것만 듣고서 실망을 살짝 했었는데 그렇게나 잘 되는 고급 한우집이었다니 내가 그거 알고서 완전히 홀딱 반했잖아. 저를 향해 호호 웃어 보이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참으로 걱정 없는 고부관계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저희 엄마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친할머니 같은 분이라면 사절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예민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이는 분이셨고 당신의 입으로 아들 며느리 결혼 생활에 일적 간섭 안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친할머니라고 하면 모두가 학을 때는 저희 집안 사람들이 다 너무 괜찮으신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었네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저를 괴롭혔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요. 남편이었죠. 남편은 정말 머리가 좋았는데 그게 공부 머리만 좋았습니다. 자기야, 세탁기 좀 돌리라고 했더니 이게 뭐야? 왜 빨래 세제 대신에 섬유유연제를 넣고 빨래를 돌렸어? 피존이라고 적혀있길래 피존이 빨래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남편은 진심으로 생활 상식 지능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추와 깻잎을 뜨거운 물에 씻어서 다 망쳐놓고도 다음번에 또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고 웃긴 건 저를 원망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원인이라네요. 제가 잘못이래요. 대학원을 나오면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독특한 학문이나 하나 파고들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남편의 개소리를 듣는 순간 전 결심했죠. 이 남자와 계속 같이 살다가는 제 인생 자체가 헷갈려질 것 같다고요.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친정엄마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이 쌍수 들고 반겨서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렇게들 반겨주시는 건지 의아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 남편하고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께서 엄마의 식당에 2번 들르신 적이 있었더라고요. 애들 아빠가 일찍 그렇게 떠나버리고 제가 얼마나 혼자 애들 키우면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고생한 엄마도 없을 겁니다. 아니 말해서 뭐 하냐고요. 아들냄 서울대 보낸 거 보면 말 다 했죠. 2번 다 친구분들 2-3 정도와 함께 식당에 와서 한우를 드셨는데 굳이 엄마에게 오만 아는 척을 다 하시면서 당신 스스로의 자랑과 당신 아들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딸도 있잖아요. 신우이요. 공부 잘하는 동생을 위해 일찍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열심히 돈을 벌고 희생을 한 딸의 얘기는 시어머니께서 조금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엄마는 왠지 기분이 상하셨고요.
식사를 끝내실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인심 좋은 사돈이라고 노래를 부르시며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나셨던 덕분에 왠지 눈치가 보이셨던 엄마는 그냥 반값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 다요. 시어머니께서는 어깨가 아주 으쓱하셨고 그 친구분들은 부러움의 눈빛을 하고 계셨다는데요. 엄마는 당연히 저를 위해서 그렇게 파격 할인을 해주셨을 뿐 시어머니의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니까 조금도 반대하실 생각이 안 드셨던 것이죠.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이혼을 하겠다는 저의 입장에 남편은 꼬리를 말았습니다. 순순히 이혼을 하되 조용히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죠. 밖에다 떠들 필요 없이 고요하게 이혼 절차를 밟았고 섣불렀던 결혼이었음을 저는 속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설마 그때 시어머니께서 대형 사고를 치실 줄은 몰랐죠. 오늘 여기서 동창들하고 모임 좀 가지려고요. 사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총 10분이셨습니다. 동창들과 회포를 풀든 말든 엄마는 당연히 관심이 없으셨는데 식당 안에 들어서신 시어머니께서 굳이 엄마를 찾으시더니 다가와서 그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엄마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설마 싶으셨답니다. 설마 그렇게나 시어머니께서 염치가 없으실까 싶었다네요. 하지만 설마가 사람을 잡았던 거죠. 실컷 한우를 주문에다가 구워 드시고 음료수에 술까지 즐길 대로 다 즐기신 후 계산서에 거의 300이라는 숫자가 찍힌 걸 본 어떤 동창분이 어이쿠라는 소리를 내시자 시어머니께서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계산서를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엄마를 발견하시고는 이렇게 외치셨대요. 사돈,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야, 최고. 아유, 서울대 나와서 대학원에서 또 최고의 과정을 밟고 있는 잘난 아들 두어서 그런가. 내가 사돈까지 최고로 잘 맺어버렸네요. 계산은 따로 안 해도 되죠? 네?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유, 아시면서, 아유, 우리 사이에. 시어머니께서는 슬쩍 윙크를 보내셨죠. 동창들 앞이니 반값 할인도 아니고 그냥 전액 값을 받지 말아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엄마는 그 즉시 손에 쥐고 계시던 행주를 빈 테이블 위로 던지셨어요. 제정신이 아니셨던 친할머니를 더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상대하셨던 게 저희 엄마거든요. 무시무시한 기세에 놀란 시어머니께서 주춤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찬란 사위 얻으셨으면 기분 턱을 내도 좋지 않으실까 해서요. 기분 좋게 한턱 쏘시면 좋잖아요. 뭐요? 뭔 놈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소식 늦어서 모르시나 본데 천재적이게 머리가 비상한 저희 딸하고 가방끈만 그럴싸하게 길고 혼자서는 양말도 뒤집을 줄 모르는 등신 같은 그쪽 아들하고 이혼했거든요. 네? 이혼이라니요? 아니, 사돈, 그게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색이 된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흔드셨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감지한 동창분들이 경악해서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알아보시면 될 일이고 지금 당장은 계산부터 해주셔야겠는데요. 아니,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서요. 아니, 저는 사돈만 믿고서 실컷 잘 먹었는데 아니, 이렇게 나오시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계산 안 하실 것 같으면 얼른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 신고해서 1초라도 빨리 경찰이 오죠. 이 상황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 시어머니께서는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거셨지만 연결이 안 되었죠. 동창분들은 다들 이를 빡빡 갈면서 각출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엄만 사실 원래 음료수 값은 제하실 생각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마음을 바꾸셨고 찍힌 금액 그대로 결제를 하셨어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다시는 최영자 전이라고 만나나 봐라. 동창분들이 욕을 하시자 시어머니께서도 발끈하셨고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길래 엄마가 죄다 밖으로 내보내셨죠. 식당 밖에서 한참이나 살벌하게 언쟁이 오갔다고 하네요.
직원분이 목격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시어머니께서 서럽다는 오열을 하며 떠나가셨다고 해요. 저와 이혼한 전 남편이 그 좋은 머리를 살려서 대단하게 돈을 잘 버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 일단 현재까지 그렇게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다가 아닌가 봅니다. 저는 성급했던 결혼 이후 교훈을 얻어서 이성은 느긋하게 바라보되 제 자신은 열정적으로 바라보며 제 성공을 매번 신나서 자축하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에서는 필시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종종 튀어나오기 마련인데요. 종잡을 수 없는 상대를 실컷 겪어보셨던 엄마는 휘둘리거나 상처를 받으시는 일 없이 언제나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버티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 피말리게 하는 시어머니를 겪어본 이 시대의 모든 며느리들은 다 그럴 거다. 진짜로 미친 사람을 상대하면 미쳐버릴 뻔했더니 웬만큼 미친 것에는 이제 꿈쩍도 안 하게 되는 거지. 너무나도 힘들었던 옛 과거 속에서 그래도 배울 점이 있기는 했었다고 엄마는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도 만약 괴로운 과거를 지니고 계신다면 혹시 그 안에서 건질 만한 교훈이 한 가지라도 있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백화점에서 판매원을 하다가 아기가 생겨서 백화점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이제 갓 30이 된 주부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집에서 씨름하고 있다가 보니까 라디오를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요. 요즘 새로 구독한 유튜브 채널이 바로 이 톡톡사연 채널이에요. 한국 땅이 그리 넓지도 않은데 매일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이 올라와서 즐겁게 듣고 있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한번 제 얘기를 소개해 드릴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남편은 같은 학교 3학년이었고요. 남편은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재수도 안 하고 바로 대학 진학을 했어요. 대학 들어가서도 저를 1년간 쫓아다니면서 끈질기게 구애한 끝에 제가 남편에게 져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1학년 마치고 군대에 갔을 때도 저는 고무신이 돼서 기다렸죠. 그렇게 10년이 넘는 긴 세월 연애를 한 후 결혼해서 그런지 이제 거의 가족 같은 사람이랍니다. 오죽하면 저희 친정과 시댁 모두가 너희들은 부부라기보단 남매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났기에 시댁과 친정 부모님들도 일찌감치 저희들을 소개받으셨고 따로 상견례라는 불편한 절차가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한 가지 약점이라면 약점인 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거였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대학을 못 갔다는 사실을 가지고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매번 잔소리를 하시면서 은근히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예, 미정아. 너도 우리 윤석이랑 급이 맞으려면 전문대라도 시험 봐서 진학을 해야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이 하도 오래 연애를 해와서 차마 헤어지라는 말을 못하겠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애라도 낳아봐. 그 애가 학교 가면 학부모 중에 너만 고졸 출신인 거 아니야? 넌 애가 그런 걱정도 안 되니? 어머니, 저 다시 공부하기 싫어요. 고등학교까지 지겹게 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다시 수능 공부를 해요. 저 그냥 백화점에서 판매일 해도 대졸자들보다 돈 더 많이 벌고 있어요. 대학 가는 게 꼭 필요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학력만 가지고 급을 나눌 수가 있어요. 아휴, 넌 누굴 닮아서 고집이 그렇게 센 거니? 아유, 알았다. 역시 네 엄마랑 빼다 박은 것 같네. 내가 전생에 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말 안 통하는 애를 며느리로 맞아야 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는 저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팡팡 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도 다른 화제로 어머니의 잔소리를 반박했어요. 10년이 넘게 남편과 연애를 해오는 동안 저는 남편의 장단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죠. 착하고 성실하긴 하지만 남편의 한 가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취미가 바로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모으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시어머니도 질색하는 남편의 취미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대학 진학 문제로 잔소리를 하실 때마다 저는 남편의 약점을 들어 말을 돌리며 받아칠 수 있게 됐죠.
어머니, 그것보다 남편한테나 잔소리 좀 해주세요. 이번에도 일본에서 피규어 구매 대행으로 사왔어요. 그거 한 개에 몇십만 원 한다는데. 제발 이제 그만 좀 사라고 어머니가 야단 좀 쳐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 방 한 칸에 다 들어가지도 않을 지경이에요. 걔는 또 왜 그런다니? 아휴, 내가 못 살아. 아들도 며느리도 그냥 도무지 마음에 들지가 않아. 연애 기간 동안에는 제가 그걸 못 사게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방 하나를 다 채울 만큼 피규어가 많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결혼 후에는 남편의 피규어 사랑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 꼴을 보다 못해서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정색을 하고 남편에게 협상을 요청했어요. 자기야, 제발 피규어 좀 그만 사. 이제 우리 아기도 생겼고 아기 방도 필요한데 저 피규어 방 좀 정리해서 아기 방으로 꾸미면 안 돼?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 애기들만은 안 돼. 내가 6살 때부터 얼마나 애지중지해가면서 모아온 것들인데 애기 태어나면 우리 안방에서 같이 재우면 되잖아. 아니다. 차라리 내가 이 방에서 잘게. 어차피 돈 벌면 곧 방 3개짜리로 이사 갈 거니까 네가 그것만큼은 좀 양보해줘. 당신 아기는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야. 저런 플라스틱이나 유리 덩어리들이 아니고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저런 플라스틱 덩어리 애기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못 들었어. 제 남편에게 잔소리를 시작하면 남편은 귀를 막고 그 문제의 피규어 방에서 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피규어 감상하며 컴퓨터로 동호회 사람들이랑 채팅이나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보란 듯이 헤드폰을 끼고 말이죠. 저는 아이 같은 취미를 계속 고수해오고 있는 남편이 점점 못마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애니메이션에 빠져있거나 정성스럽게 피규어를 닦고 있는 남편이 이제는 너무 꼴보기가 싫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서부터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이쯤에서 저희 시댁과 친정 집안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친정과 시댁은 같은 천주교 성당에서 만났어요. 서로의 어머니들이 열렬한 천주교 신자셨기 때문에 같은 교구에서 미사를 보시고는 했었죠. 그 외에 같은 동네에서 성당 다니면 모두 친해지잖아요. 일요 미사 끝나면 모두 모여서 같이 점심 한 끼 하고 수다 떨다가 헤어지는 것이 매주 이어졌습니다. 거기서 서로의 아이들 자랑이며 남편 흉도 보고 즐겁게 수다를 떨어야 그 주위의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정엄마는 친정집이 부자셨어요. 그래서 일요일 미사가 끝나고 모임을 가질 때마다 강남의 유명 브런치 가게를 예약하거나 점심으로는 부담스러운 고급 중식당 같은 데서 어머니가 점심값을 모두 계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죠.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시절에는 시어머니도 그 문제로 어머니에게 시기 질투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일요일마다 맛있는 요리 먹는다며 제 친정 어머니에게 고마워하곤 하셨죠. 하지만 두 분이 사돈이 되면서부터는 부쩍 시어머니는 그런 친정 어머니의 선의를 삐딱하게 해석하시면서 꼭 한번 제 앞에서 친정 어머니 흉을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너희 친정엄마는 원래 그렇게 돈을 물쓰듯 쓰는 스타일이니? 점심시간대에 골든벨 울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렇게 비싼 식당만 찾아서 예약하고. 뻔히 우리 성당 아줌마들이 우리 사돈 된다는 거 다 아는데.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네 친정엄마가 나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아유, 분해. 어머니, 왜 또 가만히 있는 제 친정엄마를 걸고 넘어주세요. 그냥 일요일마다 교구 사람들한테 점심 대접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신 건데 그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하셔야죠. 어머니가 그렇게 신경 쓰이시면 어머니도 한 번 정도는 점심 대접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너희 시아버지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알면서 너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냐? 만약에 내가 그런 돈을 신자들한테 썼다는 게 들키기라도 해봐. 아이고, 나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내가 우리 영감한테 쫓겨나면 너희 집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건 또 너도 싫지 않겠어? 네, 그렇습니다.
저희 친정 분위기와 시댁 분위기는 이렇게 다른 것이었어요. 제 친정은 아버지도 어머니께 꼼짝 못하고 모든 경제권은 어머니가 쥐고 계시는 모계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작은 공장이지만 튼실한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셨고요. 친정 어머니의 친정도 시골에 땅이 많으신 부잣집이었어요. 그와 반대로 우리 시댁은 시아버님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서울에서 교육청을 다니시다 퇴직한 공무원이신데 아버님의 본가도 그리 넉넉지 않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의 본가에서 저희 시아버님이 제일 출세한 케이스였다고 하니 뭐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은 절약 정신이 어려서부터 투철하셔서 결혼 후에도 화장지를 4칸 이상 쓰면 난리가 나고 음식도 철저히 먹을 만큼만 하라고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어쩌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날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1시간 이상씩 잔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희 시댁은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돈 한 번 시원하게 못 쓰는 저희 시어머니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시아버지와 결혼하신 지 35년 만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몰래 딴 주머니를 차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그 계기는 저희 시어머니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좀 남겨주신 것이었는데 1억 정도의 유산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시아버님께 모르게 하시느라 꽤 애를 먹으셨답니다. 그 돈을 우선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고 시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던 시어머니는 조그만 건물을 사서 월세 수익을 받으시기로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1억 가지고는 점포 하나 사기도 어림도 없이 모자라잖아요. 시어머니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파신 끝에 2억짜리 건물을 하나 발견하셨고 그 빈 점포를 사려고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에게 1억을 빌려달라고 통사정을 하셨습니다. 미정이 엄마, 내 사돈이라는 거 접어두고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무슨 일인데 그래, 윤석 엄마? 자기네 돈 많잖아. 나 혹시 1억만 빌려주면 안 될까? 급히 써야 할 곳이 있어서 그래. 아니,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지금 당장 1억이 어디서 나서 빌려줘? 그렇게 급한 돈이야? 내가 도저히 이렇게 우리 남편 밑에서 거지처럼 살기가 싫어서 건물을 살라고. 그러니까 2년 만기를 좀 빌려줘. 월세 부지런히 모아서 금방 갚아줄게. 차용증은 개인적으로 써줄게. 언제까지 필요한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한번 변통을 해볼게. 대신 이자도 꼬박꼬박 받을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떼어먹을까봐 그래. 고마워. 그리고 이 은혜 내가 안 잊을게. 시어머니는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제 친정엄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돈 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돈 거래가 성사됐죠.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지만 전 아직도 친정엄마가 뭘 믿고 그렇게 선뜻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옆에서 본 시어머니는 그 돈을 단 2년 만에 친정엄마에게 갚아줄 만큼 능력 있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작은 회사 격리를 하시다가 결혼하고 바로 전업주부로 35년을 살아오신 분이 어떻게 돈을 모으는 재주가 있었겠어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돈을 빌린 후 바로 그 건물을 계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건물이 완전히 외진 곳에 있는 건 아니라서 장사가 아예 안 될 곳은 아니었지만 세입자들이 과연 월세를 꼬박꼬박 줄까 하는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 월세 떼어먹고 폐업해버리는 가게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좀 위험한 투자인 것 같아요. 차라리 원룸 많은 빌라를 지어서 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럼 방 하나당 최소 40만 원을 받고 10칸만 지어도 월 400이에요. 예, 그러면 네 시아버지한테 금방 들켜. 사람 안 쓰면 내가 거기서 청소랑 관리하러 다녀야 할 텐데 매일 아침 등산하는 것 말곤 거의 집에 있는 네 시아버지가 알아차리실 거 아니니. 아닌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그 위험도 있기는 했습니다.
시아버지 몰래 딴 주머니 차는 용도로 그 건물 월세를 받으시려는 건데 사람을 쓰게 되면 월세를 받아도 얼마 남지도 않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적이 월세를 받는 것뿐인지 받아서 어디 쓸 데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시아버지에게 무시당하는 게 싫으셔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빌려주고 가게세를 받기 시작하신 뒤에는 일요일 성당 미사 후에 점심을 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대신에 시어머니는 명품 옷이며 명품 가방을 한 달에 하나씩 슬금슬금 사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끔씩 자랑이라도 하고 싶으셨는지 슬쩍 다른 가방을 메고 오는 날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어요. 어머, 윤석 엄마, 요즘 옷도 잘 입고 가방도 사는 거 같은데 자기 무슨 알바라도 뛰어? 영감님 모르게 꿍쳐놓은 돈 있지? 아이고, 있으면 만나러 얻어먹지만 말고 오늘은 점심 한번 싸. 내가 미정 엄마한테 밥만 계속 얻어먹어서 미안한데 윤석 엄마가 사면 나도 다음 주에 한번 쏠게. 어느 일요일 성당 미사 후에 시어머니 친구분이 어머니께 이런 말을 하시자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펄쩍 뛰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것들 사겠어. 이거 다 우리 아들한테 선물 받은 거야. 내가 환갑 때 잔치 못했잖아. 그래서 아들이 미안하다고 옷이랑 가방 선물한 거야. 행여나 우리 영감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 인간 자기 옷도 안 사줬다고 또 삐진다. 알았지? 꼭 비밀 지켜. 그래, 윤석 엄마 지난달에 환갑이었지. 그때 선물 받았나 보지 뭐. 너무 많은 걸 물어본다. 자기도 참. 친정엄마는 그게 시어머니가 월세 받은 돈으로 산 거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 남들 앞에서는 철저히 비밀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사치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 가방 하나 정도는 그냥 저희 남편한테 선물 받았다고 얼버무릴 수 있었죠.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하는 물건들을 연달아 사시니 얼마 안 가서 시어머니의 사치는 시아버지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목걸이나 반지 같은 작은 것들은 옷장에 숨길 수나 있죠. 어머니는 그 다음 달 받은 월세로 집에 무려 안마의자를 들여놓으신 겁니다. 당신 요즘 수상해. 어디서 돈이 나서 안마의자를 사? 내가 준 생활비로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안마의자 못 사잖아. 나 몰래 무슨 일이라도 했어? 어디 나가는 것도 못 봤는데 혹시 설거지 알바라도 나간 거야? 아니야, 내가 2시에 라디오 거기 사연 보냈는데 방송국에서 경품 뽑혀서 받은 거야. 내가 글 좀 재밌게 잘 쓰잖아.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서 제일 잘 쓴 사연 뽑는데 거기서 1등 당첨됐어. 시어머니는 태연한 얼굴로 술술 거짓말을 잘도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미심쩍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요리조리 쳐다보다가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무서운 얼굴의 시아버지를 보자 속으로 찔끔하셨지만 애써 표정을 다 잡으시고 숨겼습니다. 거짓말 아니지? 나 속이고 이런 거 펑펑 사는 여자랑 난 못 산다. 그런 줄 알아. 만약에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면 나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당신도 안마의자 있으면 실컷 사용할 거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어깨랑 목이랑 다리 아프다고 그렇게 사달라고 할 때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더니 내가 정품으로 받았다는데도 의심을 하냐? 쓰기 싫으면 관둬. 나 혼자 사용할 거니까. 당신 이 안마의자 앉기만 해. 내가 언제 쓰기 싫다고 했나? 그거 한번 앉아본 지 중독되는구먼. 등산 갔다가 사우나 갈 필요 없겠네. 이제 집에서 샤워하고 여기 앉아 있어야지. 아이고 좋다. 시아버지는 처음에 불편하신 것과는 달리 틈만 나면 안마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시원하다며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옆에서 바라보는 저는 시어머니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짓말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시아버지께 들키면 어떡하실 거냐고 그냥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지만 어머니는 강하게 제 말을 부정하셨어요. 예,
아이고,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라. 네 시아버지 그 말 농담 아니야. 내가 그 양반 속이고 몰래 딴 주머니 찬 거 알게 되면 나 진짜 쫓겨나.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너도 절대 말하지 마. 알겠냐? 시어머니는 정말 시아버지가 눈앞에서 호통이라도 치는 것을 상상했는지 어깨를 부르르 떨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똑같이 시아버지가 깐깐하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언을 해봤자 어머니에겐 통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입 다물고 말았죠. 그보다도 저는 보너스다 뭐다 돈만 생기면 계속 피규어를 사대는 통에 제 남편에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은 한 달에 버는 돈을 전부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머니와 똑같이 저 몰래 딴 주머니를 찾던 모양이에요. 애를 가지기 전에는 둘이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생활비로 200만 원씩 내놓아 따로 공장을 만들어 쓰는데 둘 다 이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애를 낳고 나서 제 몫의 수입은 줄었는데 오히려 지출이 늘었잖아요. 분유랑 기저귀 값이나 병원 백신 접종비 그리고 애기 옷 사고 조그만 장난감 사는데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6개월이 지나 이유식까지 시작하니까 유기농으로 먹여야 하는데 해먹이긴 해도 식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쓰는 돈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죠. 제 기준으로 카드값이 많이 나온 달에는 남편을 어김없이 피규어를 사드리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이 카드값 뭐야? 아마존? 또 피규어 산 거야? 당신 제발 이제 작작 좀 해라. 우리 지금 아기 키울 돈도 모자라. 나 이제 애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 일도 못한단 말이야. 당신 제발 철없이 굴지 좀 마. 아빠가 됐으면 이런 거 생각할 때 안 됐어? 언제까지 이렇게 철없는지 계속 할 건데? 이거 당신 뭔지 몰라? 마블 10주년 기념 아이언맨 피규어야. 이건 꼭 사야 돼. 피규어 덕후의 명예를 걸고 꼭 사야만 했다고. 내가 새벽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서 카드값 메꿀게. 그러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제 말은 남편에게 들릴 리가 없었죠.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과 크게 싸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싶은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출근하든 말든 관심도 안 갖고 애기랑 늘어지게 자다가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야 눈을 떴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예 제가 신경 안 쓰는 걸 오히려 기뻐하며 자기 보물에 가득 찬 그 피규어 방에서 먹고 자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고 제 신세가 처량해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친구들이 있길 하나 그렇다고 남편 문제로 시어머니께 불평을 할 수도 없어서 그나마 들어줄 사람은 친정 엄마뿐이었거든요. 엄마, 윤석 오빠 좀 만나서 뭐라고 한마디 해주면 안 돼? 아직도 총각대 취미 못 버리고 피규어 몇백만 원어치 사고 그런다니까? 우리 아기 옷 하나 사주려고 해도 내가 얼마나 아까워서 손을 떠는데 오빠는 그 비싼 걸 턱턱 사고 하니까 시어머니 잔소리는 하나도 안 통한대. 엄마는 오빠한테 장모님이니까 좀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 미정아, 윤석이도 어디든지 자기 스트레스 해소할 구멍이 있어야 할 거 아니니? 그렇지 않겠어? 비록 돈이 많이 드는 취미긴 하지만 네 맘대로 그거 싹 다 버리겠다고 하지는 마. 내가 우리 손녀 필요한 옷이나 물품은 사줄 테니까 네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윤석이도 어릴 때부터 지 아버지 절약하라는 잔소리 지겨웠을 거다. 네가 이해 좀 해줘. 엄마는 윤석이 마음 이해한다. 완전히 개편은 아니지만. 친정엄마는 놀랍게도 제가 못마땅해 하는 남편의 취미를 이해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제 친정엄마였으면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전 그게 궁금해요. 제가 너무 속이 좁고 남편을 이해 못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빠가 되어서까지 그렇게 돈 많이 드는 취미를 고수한 만큼 그 사람이 많이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취미 있잖아요. 운동이라든가 등산처럼 돈 안 들고 몸 튼튼해지는 것들이요. 어쨌든 저는 애타는 속마음을 이제는 친정 엄마한테도 말하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속병이 치밀어 올라 매일 소화제를 한 알씩 먹어야 겨우 밥을 먹을 만큼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뭘 먹기만 하면 속이 울렁거려서 거의 토해내고 아침엔 어지러워서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다 못해 내과에 같이 가자고 제 손을 끌고 병원에 갔어요. 그러나 제가 가야 할 병원은 내과가 아니었습니다. 설마 그때는 그럴 줄 몰랐어요. 소화기 계통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환자분 혹시 생리 언제쯤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한 3달쯤 된 것 같은데. 근데 저 아직 출산한 지 이제 7개월째라 원래 불규칙한 건 줄 알았는데요? 자세한 건 산부인과 가보셔야 할 테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아기 100일 지나면 생리가 없어도 피임하셨어야 하는데 안 하셨다고요? 그럼 90% 확률로 둘째 임신이신 것 같은데요. 이 옆에 산부인과 있으니까 한번 가서 진찰 받아보세요. 저는 내과 의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의사의 조언대로 우선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임신 테스트기 검사 결과 선명한 2줄이 나왔어요. 태아 크기로 이미 10주는 넘으신 것 같은데 둘째이신 분이 어떻게 여태 모르고 계셨어요? 첫째 때 입덧 아예 안 하셨나 봐요. 보통 이렇게 울렁거리면 산모들이 다들 임신인 줄 알던데. 약 이제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한 달 후에 오세요. 와, 이럴 수도 있나 봐요. 출산한 지 6개월 조금 넘었는데 또 둘째가 생길 수 있어요? 의외로 연년생들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산후에 피임 꼭 하셔야 돼요. 산부인과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둘째가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저 역시 애를 하나만 낳고 말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몸도 다 회복되고 첫째가 손이 많이 안 가는 한 3년 후에나 가주려고 했거든요. 그 중간에 백화점 다시 나가서 돈도 벌어두고 싶었고요. 남편이 피규어 구매로 정신 못 차리는 이때 제가 돈을 안 벌면 우리 아기 좋은 유모차나 어린이집 보내는 비용 등을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철부지같이 제가 임신했다고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전 이렇게 걱정할 줄도 모르고 말이죠. 당신 또 임신이야? 참 애는 잘 가지는 체질이네. 우리 조심한다고 잠자리도 몇 번 안 했는데 그 녀석 언제 생긴 거래? 아무튼 잘 됐네. 젊을 때 연년생 낳아서 다 키워놓고 놀러다니는 젊은 부부들이 낫지. 다 늙어서 노산인데다 애 키운다고 체력 다 쓰고 50대 되는 것보다는 애들도 타올 앉으면 친구처럼 잘 놀고, 안 그래? 난 그러고 싶지 않다고. 아직 첫애 낳고 몸무게도 안 들어왔는데 또 임신하면 또 살찌잖아. 그리고 둘째 나오면 복직도 못하는데 당신 그런 생각은 못해? 우리 이번 말고 다음에 한 3년 후에나 다시 낳자, 응? 말도 안 돼.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떻게 줘? 당신 천주교 신자 아니야? 우리 엄마랑 당신의 엄마도 그건 절대 용서 안 하실걸? 그건 맞는 말이라서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반박은 못했어요. 남편은 임신이 확인되자마자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한테 다 연락해서 제가 애를 가졌다고 딴 생각은 못하게 못 박아 버리더라고요. 네, 장모님. 미정이가 또 둘째를 가졌대요. 그러게요. 저도 미정이도 이렇게 빨리 둘째가 생길 줄은 몰랐지만 오히려 좋죠. 젊을 때 낳아서 다 키우고 나면 아직도 돈 벌 힘은 있을 테니까요. 네, 축하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장모님. 남편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완전히 동네방네 제 둘째 임신 자랑이라도 하듯이 떠들어댔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제가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하셨지만 제 친정 어머니만은 제 건강을 걱정하시긴 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도 둘째 자랑을 하자 그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윤석이한테 들었는데 너 둘째 가졌다며? 축하한다. 그래, 내가 둘째 낳으면 좀 도와줄 테니까 너무 우리 윤석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걔도 애 둘 아빠 되면 돈 좀 아껴 쓰겠지. 그땐 정신 차리게 될지 어떻게 하니?
네, 어머니 말씀대로 윤석 오빠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말씀이라도 감사드려요. 저 아직 몸 회복이 안 됐는데 둘째 갖고 나니까 입덧도 너무 심하고 힘드네요. 이제껏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던 게 입덧이었나 봐요. 첫째 때는 없었는데 일이 심한 거 보니까 어쩌면 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머,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 첫 딸 낳고 아들 낳으면 200점이라잖니. 내가 천주님께 기도 드려야 되겠다. 하여튼 아프면 시어머니 불러. 내가 애기 좀 봐줄게. 알았지?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세상 사는 일이 다 내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계획가 없던 둘째는 오히려 남편과 부모님에게 환대를 받지 않나. 첫애는 괜찮지만 둘째까지 낳고 나서 제가 어디 가서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결혼 전에 예뻤던 몸매는 다 사라지고 동글동글 살찐 아줌마가 비치고 있는데 맥이 탁 풀렸어요. 저절로 눈물이 났죠. 육아 우울증인지 임신 증후군인지 모르는 이유 없는 눈물이 눈에서 마구 샘솟았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걱정도 안 되었던 저의 고졸 학력 또한 이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말 맞다나 제 딸이 학교 들어갔는데 반에서 학부모 중 저만 고졸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엄마 창피하니까 학교 오지 마. 친구 엄마들은 다 대학 나왔는데 엄마만 무식해라고 말하는 제 딸의 환영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미래에 내 딸에게 무시당하며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죠.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켜서 인터넷 서점에서 수능 문제집을 종류별로 샀어요. 이왕 둘째를 가진 김에 집에서 태교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라도 열심히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애 가진 몸으로 복직은 무리였으니까요. 올해 수능 봐서 대학 간다는 생각까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육아하는 중간중간 열심히 공부해서 고졸 출신이라고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께 그래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공부해서 대학 갈 실력 정도는 된다고요. 실제로 대학을 갈 생각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제가 3월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11월 16일 수능 보는 날까지 한 8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주말마다 아기를 봐달라고 하고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제가 매번 밥 먹고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일찍 내려와서 둘째는 수능 보기 바로 한 달 전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도 저는 산후조리도 포기한 채 최소한 5시간만 자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철저히 입단속을 시켜서 시댁 부모님께는 제가 수능을 본다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죠. 드디어 결전의 날은 왔고 떨리는 손으로 시험을 받아든 저는 수능 시험지가 생각보다 술술 잘 풀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속으로 이 정도 하면 최소한 서울 내에 있는 2년제는 가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모를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시험을 다 치르고 나와서 저는 남편과 함께 그동안 못했던 뒤풀이를 하기로 했어요. 근사한 맥주집에 가서 오랜만에 술도 마시고 애들은 친정 엄마께 맡기고 밤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수능 성적표를 받았어요. 3등급이라는 성적은 그동안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도 들었지만 3등급이면 서울 내에 있는 전문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인서울이 아니라면 4년제도 붙을 수 있는 성적이었죠. 친정엄마는 제 수능 성적표를 보시더니 크게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근데 너 정말 대학 안 갈 거니? 네가 등록만 하면 엄마가 네 애들 둘 다 봐줄 수 있다니까? 네 성적이 너무 아깝지 않니? 20살 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학업에는 나이가 상관없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학 졸업장 따. 엄마가 학비도 다 대줄게. 어? 아우, 난 이렇게 성적 나온 것만 해도 좋아. 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잖아. 그리고 엄마 혼자 어린애들 둘을 어떻게 하루 종일 봐? 요즘 안 그래도 허리 아프다면서 한의원 다니시잖아. 난 그냥 이 성적으로 만족할래.
이런 좋은 결과를 두고 대학을 안 가겠다는 저를 친정 어머니는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가 막힌 사달이 나고야 말았으니 저는 그 일 이후에 대학을 꼭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도대체 그 사연이 뭐냐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려는 얘기가 바로 그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수능 성적표를 받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저희 시어머니는 일요일 미사가 끝나고 친정 어머니와 만나셨어요.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께 돈을 상환해야 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께 돈을 상환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2년을 만기로 돈을 빌렸고 시어머니가 꼭 기한 내에 갚으시겠다고 빌릴 때 큰 소리를 치셨기 때문이죠. 윤석 엄마,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이제 우리 돈 갚기로 약속한 기한 거의 다 됐잖아. 다음 주면 1억 원 내 돈 갚아야 하는데 줄 수 있어? 그동안 월세 받아서 재미 봤을 테니까 내가 원금만 갚으면 차용증 돌려줄게. 아, 그게 말이야. 내가 아직 1억을 다 못 모았어. 지금 7천만 원 정도 있는데. 작년에 가게 보증금 시세가 내려갔잖아. 그래서 내가 건물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좀 봤거든. 우선 7천만 받고 나머지는 천천히 받으면 안 될까? 아니, 윤석 엄마. 마을이 다르잖아. 우리 친정엄마가 치매가 심해져서 동서가 더 이상 못 모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보려고. 그 돈이 꼭 필요해. 그러니까 3천만 원쯤은 그냥 은행에서 빌리고 그 돈 다 줘. 친정엄마가 완강하게 빚의 전체 상환을 요구하시자 저희 시어머니는 급기야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으셨어요. 지금도 어머니는 그때 일만 생각하시면 아직도 본인이 하신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며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진다고 하신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미정이 말이야. 우리 은석이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해? 이제껏 고졸 출신 며느리 보면서 내가 답답했던 거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기나 하냐고. 우리 윤석이도 무식한 미정이 참고 견디느라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돈네 무식한 딸 우리 아들이 데리고 살아주는 값 낸다 치고 그냥 그 돈 받지 마. 내가 7천만 원 갚을게. 싫으면 그냥 다 까주든가. 어차피 자기 딸은 대학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그게 공부를 못해서 못 가는 거지 뭐야?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막말에 친정 어머니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에 못 이겨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를 치셨어요. 뭐? 무식? 이 여편대가 말이면 난 줄 알아. 우리 딸이 어디가 어때서? 당신네 철부지 아들보다 훨씬 더 사력 있고 생각 깊어. 걔가 이번에 수능 봤어. 그래서 대학 갈 정도 성적도 나왔는데 내가 애 봐준다고 등록하라니까 그 착한 것이 엄마 힘들다고 자기가 애 키운다고 대학 안 간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뭘 모르면 그 주둥아리 닥쳐. 뱉으면 다 말인 줄 아나. 이 욕심만 덕지덕지 붙은 여편네가. 무슨 소리야? 애 낳고 나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무슨 올해 수능을 봐? 미정엄마, 그거 정말이야? 게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다고? 거짓말하면 천주님이 벌 주실 거야. 자, 봐라.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진짜 이 여편네가 남의 귀한 딸 얕잡아보고 막말하는 죄는 천주님이 뭐 가만두실 줄 알아? 나한테 혼 좀 나볼래? 제 친정 엄마는 더 이상 못 참으셨는지 갑자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채서 틀어쥐고 어머니 눈앞에 제 수능 성적표를 들이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으며 친정 어머니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셨죠. 어때? 다시는 우리 딸 무식하다느니 그런 식으로 얕잡아 보지 마. 내가 진짜 열받아서 이 여편네가 그냥. 아이고, 이 여편네 이거 안 나? 얼른 나.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친정엄마는 카페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직원이 다가와서 말리자 겨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놓고 씩씩대시면서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셨어요. 카페 테이블에 떨어져 있는 수능 성적표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가셨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저는 두 어머니 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던 터라 어머니의 전화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받았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즘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제가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시댁을 못 갔어요. 윤석 오빠도 바쁘다고 해서. 예, 넌 어떻게 이런 일을 시어미한테 비밀로 하고 수능을 봤니? 난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네 엄마한테 망신만 당했잖아. 네? 아니,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비밀로 하느냔 말이야. 너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오늘 네 엄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사람 많은 카페에서 글쎄 내 머리채를 잡고 다 뽑아버리겠다고 하더라.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거기서 얼마나 큰 망신을 당했는지 아니? 너 어떻게 책임질 거니? 그 말을 듣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보셨으면 돈 빌린 채무자 주제에 시어머니는 기세당당하게 그런 망발을 뱉으실 수가 있는 걸까요? 상식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사돈에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께 조목조목 따져가며 반박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100% 맞아요. 저한테 대학 못 나왔다고 뭐라고 하시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저희 엄마한테까지 망신 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의 은근한 무시와 막말 때문에 오기로 이 악물고 공부했던 거예요. 둘째 낳고 쉬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가 또 학력 얘기하시면 저도 증거로 들이댈 게 있어서 마음이 놓였는데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 내 이제껏 너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면 미안한데 없는 말 한 건 아니잖니? 그동안 수능 좀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공부를 했다니? 공부하는 동안 힘들면 시어머니가 애기 봐줄 수도 있었잖아. 너는 왜 그런 아쉬운 소리를 못하니? 우리 가족 아니야?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들이 몰려 나오면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전화기를 붙잡고 꺽꺽 큰 소리를 내면서 우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너한테 그런 큰 상처가 됐는지는 몰랐다. 이 시어머니도 네 엄마 말 듣고 오늘 반성 좀 했으니까 그동안 미안했어. 미정아, 그리고 내가 그 건물 팔아서 네 대학 등록금 댈 테니까 여러만 말고 대학 가. 알겠어? 너 공부하는 동안 애들은 네 친정엄마랑 내가 번갈아 가면서 볼게. 어머니 감사해요. 그동안 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했는데 오히려 그 오기가 원동력이 돼서 이번에 수능 성적 잘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정말 대학 안 가도 상관없어요. 이제 제 능력이 없어서 학교 안 간 게 아닌 걸 증명했으니까요. 제가 친정 엄마 부담스럽게 하기 싫어서 대학을 안 갔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부모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면서 꼭 대학 등록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미안해서 그래. 네 어머니를 용서해주는 셈 치고 대학교 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백화점같이 힘든 일 말고 조금이라도 편한 직업 다시 가져. 그래야 이 시어머니 마음도 편해질 것 같다. 어차피 네 시아버지한테 건물 산 거 들키면 다 몰수당하는데 그럴 바엔 네 대학 등록금에 쓰이는 게 낫겠어. 그러시면 어머니 정말 고맙게 그 등록금 받을게요. 제가 사실 가고 싶은 학과가 있었거든요. 호텔 조리학과인데요. 사실 등록금의 실습비가 너무 비싸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호텔에 취직되면 어머님 아버님 칠순자체 요리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저 학교 졸업하면 호텔 취직할 자신 있어요. 어머니 믿어주세요. 그래,
내 우리 며느리 믿는다. 성당 아줌마들한테 내 자랑거리 하나 또 생기겠네. 꼭 합격해서 어머니한테 효도해. 알겠지?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 정말 건물을 팔아서 저희 친정 어머니께 1억 원 전부를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과도 하셨고요. 같은 동네 살면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면서 저도 엄마에게 시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아무리 철이 없는 남자여도 저는 윤석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그 피규어 덕후 취미만 빼면 참 성실한 사람이고요. 이렇게까지 나오니 제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용서해 주시고 서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시어머니 머리채 잡으신 건 친정엄마가 잘못하신 거니까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으신 시아버지는 처음엔 시어머니께 화를 내셨지만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랑 원만하게 고소나 합의 없이 서로 용서하셨다는 말을 듣고 겨우 화를 푸셨어요. 내가 당신 건물 팔아서 우리 며느리한테 투자하지 않았으면 당신하고 이혼하려고 했어. 아니, 어떻게 그 2년 동안 나를 까맣게 속일 수가 있어? 그동안 나 몰래 돈 얼마나 꿍쳤어? 역시 그 안마의자도 경품이 아니고 샀던 거지? 그래, 거짓말이다. 내가 당신 구두쇠 같은 짓거리에 너무 대여서 딴 주머니 잠깐 찾던 거야. 그러니까 돈 아껴도 좀 작작 아껴. 요즘 세상에 100만 원 생활비 타서 쓰는 60대 노인네가 어딨냐? 노인들이 먹고 사는데 100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허투루 돈 쓰는 게 제일 싫어. 내 천성은 안 변하지만 내 며느리 대학 등록금이라면 줄 수 있으니까 당신 그 1억은 다시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놔. 그래야 한 달에 얼마라도 이자 수입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이자 수입은 자기 마음대로 써. 그것까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시아버지의 파격적인 조건에 시어머니는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아버지의 볼에 뽀뽀를 하시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싫지 않으신지 얼굴을 문지르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옆편 내 애들 앞에서 이게 뭔 남사스러운 짓이여.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 당신 정말 1억은 내 돈으로 원금 보전해주는 거지? 아이고 고마워요 영감. 갑자기 얼굴이 펴시면서 시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리시는 시어머니를 보다 못한 남편이 제 손을 끌고 얼른 집에 가자고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차를 타고 저희 집으로 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애들을 모두 자리에 눕혀서 재우고 나자 남편이 맥주 한잔 하자면서 저를 식탁 앞으로 불렀어요. 무슨 일이야?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나 피곤한데 뭐 할 말이라도 있어? 할 말 있어. 우리 이제 애도 둘이 됐으니까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 당신은 어느 동네로 가고 싶어? 그래도 아파트 앞에 초등학교 있는 곳이 좋겠지? 전 놀란 눈을 하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돈이 어디서 나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다는 걸까요? 여전히 남편의 월급만 빼고 물가는 다 오르고 있고 걷어 먹여야 할 아이들은 이제 둘이 됐는데요. 오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 수가 있어? 당신 윤석 오빠 못 믿니? 내가 사서 모아놓은 피규어 거의 다 프리미엄 붙어서 거의 2배에서 5배까지 가격 오른 것도 있어. 당장 중고 거래해도 금방 팔릴 거고 저 방에 있는 것들 반만 팔아도 5천만 원이 넘을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한정판으로 사모은 거야. 이런 때에 재택하려고. 저는 놀라서 숨을 헉헉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런 애들 장난감 같은 것이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것도 몰랐고 조그만 게 그렇게 비싸서 살 때만 투덜거렸지 팔 때는 이렇게 값이 배로 뛴다는 건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껌뻑이고 있자 남편은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 혼자 끙끙대면서 걱정 좀 하지 마. 나도 다 생각이 있었으니까 나도 좀 믿어주라. 나 당신 남편이야. 능력 있는 남편. 그럼 우리 정말 큰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지? 우리 자기 최고야.
이제 나 당신 믿을게. 피규어 산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게. 당신 마음대로 써? 오늘 정말 기분 좋다. 그치, 여보? 그래, 그동안 애 낳고 공부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어. 사실 우리 아버지가 당신 대학교 등록금 내준다고 안 했어도 나 당신 대학 보낼 돈 있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고맙게도 등록금 대주신다니까 난 이사 갈 집 알아보려는 거지. 우리 아버지한테 고마워하면서 살자. 양쪽 부모님 다들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우리도 효도하면서 살자고. 남편은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저를 안아주고 등을 툭툭 두드려 주었어요. 그날 저와 남편은 밤새도록 맥주를 한 10캔을 마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나이는 좀 먹은 신입생이지만 대학생으로서 캠퍼스 라이프도 만끽하고 있고 제가 배우고 싶은 호텔 조리학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 요리나 실습 작품을 보고 교수님들도 아이디어가 좋다며 칭찬하시기도 하고 저보다 10년은 어린 친구들은 제가 과에서 장학금 타면 수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기하고 부러운 모양이었습니다. 평소 요리도 좋아하고 한두 번은 먹은 음식은 거의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제 능력을 여기서 발휘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내년에 전문대학교를 졸업하면 호텔 주방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 시댁 친정 양쪽 집에서 저희 애들 잘 봐주시고요. 부모님들 덕분에 번갈아가며 맡겨졌던 애들 데리고 와 씻기고 재우는 것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시아버님 덕분에 등록금 걱정도 안 하고 재테크에 빠삭한 제 남편 덕분에 내년엔 방 3개짜리 큰 아파트로 이사도 가게 됐습니다. 제 주위에 마음씨 좋은 가족들이 있다는 것에 저는 크게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저의 얘기 여기서 끝이에요. 제 사는 얘기 어떠셨나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작정 참고 불만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제 마음을 알아주기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특히 내향적인 인간이어서 남에게 패기치는 게 제일 싫어서 욱하는 일도 있고 많이 참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제 마음에만 무거운 짐들이 쌓이고 그렇게 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쩔 줄 모르고 끙끙대기만 하다가 아무한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청취자님들도 하고 싶은 말은 당당하게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 생각이에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